약 1억 3천만 달러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우주로 날아가거나 섬을 사시겠어요? 이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익명의 한 투자자는 이 돈을 사용해서 호화로운 수중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까운 미래에 바다 밑에서 사는 것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세기에 영국 웨일스 국경 근처에 석회암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홍수가 나서 수심 80m의 호수로 변했어요. 지금은 그 주변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트럭이 자재를 운반하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대한 미래형 잠수함처럼 생긴 거대한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듈을 센티널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수중 도시의 건물이 될 거예요. 건축업자와 엔지니어들은 이 집이 최대 수심 200m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해요. 햇빛이 거의 투과하지 않는 황혼지대의 상한선이에요. 이 구역에는 대형 오징어와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중 호텔 방에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어둠 속에서 거대한 오징어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끔찍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거대한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요. 바다 깊은 곳에 센티널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작은 호수에 대한 프로젝트로 돌아가 볼게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딥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수중 생활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축업자는 생활 모듈 내부에 침실, 주방, 욕실, 전망창을 설치합니다. 사람들은 소형 잠수함을 이용해 이곳에 접근하게 돼요. 하지만 택시를 부르는 것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중 생활을 하려면 숙련된 강사의 지도 아래 훈련을 받고 수중 생활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야 해요. 생활비는 비쌀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적어도 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셰프가 특별 메뉴를 개발하고 모든 음식은 맛과 영양을 보존하기 위해 진공 밀봉 봉투에 보관돼요. 모두 훌륭하게 들리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걸까요? 아무도 몰라요. 딥은 이미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비밀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중 주거지를 만들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다이버 탐험가인 자크 이브 쿠스토는 1962년에 처음으로 수중주택인 컨쉘프 1을 만들었습니다. 수심 10m에 위치한 강철 실린더로 2명의 다이버가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1970년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수심 15m의 카리브해에서 14일간 수중 생활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주선과 비슷한 비좁은 환경에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이 프로젝트는 나사에서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자, 해양 생물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맛있는 음식, 수중 파티, 문명에서 벗어난 고독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멋지게 들리지만 재밌는 부분은 잠시 제쳐두고 실제로 이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바로 해양 탐험입니다. 많은 해양 생물학자들은 바다를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잠수부는 한 번에 1시간 반 정도만 수중에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신체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이빙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중 도시는 우리가 수개월 동안 수중에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연 서식지에서 해양 생물을 장기간 관찰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한 연구팀이 산호의 발달과 영양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위해 산호를 실험실로 데려왔고 산호가 바다와 인공 환경에서의 실험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실험실 환경에서의 산호의 행동은 야생에서의 행동과 달랐습니다. 수중 도시는 역사적으로 침몰한 배의 잔해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도시는 미래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과 같은 재앙이 발생하면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서브 바이오스피어 2 프로젝트와 같은 수중 대피소를 건설하여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원형 구조물은 바다에 가라앉아 최대 50명 또는 100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재난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 대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중도시는 인구 과잉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바닷속에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해양생물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실을 이용하는 것과 휴가객을 위한 호텔을 짓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워터 디스커스라고 불리는 이 호텔은 수심 11m 이하의 건물입니다. 21개의 객실과 산호초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조건은 편안해 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해로울 수 있다고 우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 느낌을 보는 건 흥미로울 거예요. 이러한 실험실, 호텔, 벙커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신뢰할 수 있는 생명 유지 및 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물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기, 습도, 온도를 최대한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현재 모든 현대식 수중 건물은 수면에 위치한 외부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와 강력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미래의 수중 프로젝트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적합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거대한 거품으로 수중 도시를 덮는 것보다 여러 개의 대형 주택 모듈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각 모듈은 강철, 유리, 특수 시멘트로 구성되어야 해요. 또한 수심이 깊을수록 높은 수압으로 인해 더 두꺼운 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심은 30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거용 모듈을 안전하게 적재하고 이동하기 위해 엔지니어는 벨러스트 탱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벨러스트 탱크는 물에 채워진 대형 컨테이너로 모듈을 바다 깊숙이 끌어내리는 데 사용돼요. 제자리에 도착하면 엔지니어는 탱크에서 물을 빼내고 공기로 채워 주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공기는 어떨까요? 물고기는 아가미를 사용하여 물에서 산소를 추출하지만 이 방법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표면에서 공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도시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그것들을 제거하는 소다 라임이라는 특수 물질과 혼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수중 도시 내부에서 산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식물이 있는 농장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식물들은 햇빛 대신 인공 조명을 사용할 거예요. 완전한 자율성에 대해 말해본다면 사람들은 언제든 물속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쿠버 장비와 마스크, 산소통을 착용하고 에어락을 통해 호텔을 떠납니다. 작살과 어망을 사용해 저녁을 잡으세요. 산소 보유량을 확인하고 너무 오래 수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냄비에 생선을 튀기면 강한 냄새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수중 주거지에서는 공기가 비행기 기내처럼 정적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미래에는 엔지니어들이 전용 조리 공간을 만들겠지만 지금은 통조림과 건조식품에 의존해야 할 거예요. 지루하다면 수중 산책을 하세요. 산소 탱크를 들고 다니는 대신 집안의 공기 공급원에 마스크를 연결하는 속이 빈 튜브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튜브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으니 너무 멀리 갈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공기, 음식, 안전한 건설, 또 뭐가 있을까요? 식수요. 미래에는 과학자들이 호텔의 소금물을 담수화하는 필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은 호텔 내부의 결로와 사람의 분비물에서 추출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우주비행사들은 오랫동안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액체를 여과하여 식수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하고 텅 빈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허벌판 한가운데 거울로 비친 두 개의 거대한 마천루가 나란히 완벽하게 평행하게 솟아 있어요. 단순한 공상과학 컨셉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대담한 도시 프로젝트의 중심인 더 라인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건축물의 본고장입니다.
리야드의 킹 압둘라 금융지구부터 메카의 상징적인 아브라즈 알 베이트 타워까지 사우디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죠. 더 라인은 그들만의 리그에 속합니다. 2021년에 발표되었으며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기 위해 설계된 5천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인 네옴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의 일부입니다.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요. 글쎄요,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오랜 최고 경영자였던 나드미 알 나스르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의심스러운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네옴의 성명에서 그가 떠난 이유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라인 프로젝트는 원래 약 2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자 그 수치는 무려 2조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GDP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약 16km의 프로젝트를 건설해서 2030년까지 1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치가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2030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거리는 2.4km에 불과하고 거주 인구는 30만 명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 프로젝트는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어요. 엔지니어링 문제와 관리 문제로 인해 큰 지연이 발생했고 진행 속도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더 라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더 라인은 말 그대로 500m 높이의 2개의 고층 빌딩이 평행하게 나란히 서 있는 도시예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높은 높이입니다. 이 고층 빌딩은 폭이 200m에 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 홍해 근처까지 무려 17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도시 전체가 실제로 이 하나의 구조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도로도 배기가스도 없지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단지는 9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청정 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야심찬 비전 2030 계획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고층 빌딩의 외관은 주변 사막 풍경을 반사하는 거울로 덮여 도시와 주변 환경이 거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거예요. 내부에는 울창한 공원, 폭포, 하늘을 나는 택시,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로봇 도우미 등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또한 도시 디자인의 일부로 인공 달도 만들 계획입니다. 더 라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디자인입니다. 수평으로 펼쳐진 기존 도시와 달리 더 라인은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집, 사무실, 공원, 학교, 쇼핑센터 등 모든 것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설계자들은 도시 어디에서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해요. 폭은 좁지만 수직으로 층을 이룬 도시 구조 덕분에 900만 명의 주민이 모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공원, 자연공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사막의 혹독한 날씨에도 실내와 실외 공간을 모두 쾌적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중 기후 제어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를 돌아다녀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라인은 가능한 가장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합니다. 도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단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 열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20분 동안 170km를 달리는데 정차역은 단 4곳에 불과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에서 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는 것보다 더 빨리 도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라인에는 열차 외에도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와 셔틀이 될 거예요. 주차부터 장애물 통과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거예요. 더 멋진 건 더 라인에서는 모든 차량, 기차, 기타 인프라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센서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지연을 방지하고 혼잡을 줄일 수 있어요. 그들은 2017년에 네옴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네옴에는 더 라인 외에도 팔각형 모양의 수상 산업도시와 호화로운 산악 스키 리조트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9년 아시안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야 할 예정이에요.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 이 지역을 자급자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 거예요. 네옴의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도록 유치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네오미안이라는 고유한 정체성까지 부여받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조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도시 계획가와 건축가들은 도시의 직선형 레이아웃에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와 같이 더 라인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일반 도시에서는 보통 두 사람의 거리가 약 32km에 불과해요. 하지만 더 라인에서는 무작 위의 두 사람 사이의 평균 거리가 56km에 달합니다. 이는 더 라인의 전체 면적이 훨씬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리예요. 이러한 설정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연결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고속 열차가 지나가더라도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입주자가 걸어서 5분 이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의구심도 있어요. 사람들은 초소형 건물에 살면 밀실 공포증을 느끼거나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미러링된 외관 아이디어는 렌더링으로 보면 꽤 멋져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망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사막에서 햇빛을 모두 반사하면 현지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더 라인의 첨단 기술 기능은 놀랍게 들리지만 그에 따른 골치 아픈 문제도 있어요. 이 도시는 사물 인터넷 기술과 자율주행 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멋지게 들리죠? 하지만 170km 길이의 도시에서 어떻게 이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자동차, 기차, 인프라 등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수많은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작은 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고속열차가 있습니다. 꿈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 사막 한가운데서 고속열차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위와 모래의 이동, 선로의 마모로 인해 큰 지연이 발생하고 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더 라인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주민들은 2030년까지 그곳에서 살기 시작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기한이 너무 촉박하게 느껴져요.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있어요. 더 라인은 탄소 배출 없이 100% 청정 에너지를 사용해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라인에 자금을 조달하고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최근 한 내부자는 일부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다른 프로젝트는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네옴의 자문위원회에 속한 알리 시아비의 말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비전 2030의 목표가 항상 너무 야심찬 목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목표의 일부만 제때 달성하더라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